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평발의 평발의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외측주 연장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한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BOD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발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제가 연달아서 평발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히 정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는 정형외과적으로 발의 모양을 구분하는 것. 발의 모양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 되게 많습니다. 길이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발가락의 모양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환자분의 뭐 살의 두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정형외과적으로 의미가 있게 실제로 환자분의 치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발의 모양의 구분은 이 아치에 따라서 저희가 모양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발은 아치가 정상인보다 낮은 발, 오목발은 아치가 높은 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아치가 높냐 낮냐를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지만 방사선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방법도 있고 CT를 찍어서 어느 뼈의 모양이 이상해서 이렇게 모양의 변화가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고 또는 아치가 높은 거에 따라서 정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힘줄과 근육이 힘을 많이 받는 곳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힘줄과 근육 또는 연골이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랑 MRI를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조각검사예요. 이유는 우리 발에는 체중이 가해지는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에도 체중이 살짝 가해질 수 있죠. 발바닥을 땅에 닿으면. 하지만 서 있을 때에는 체중이 더 가해지고 걸을 때는 체중이 더 많이 가해집니다. 뛸 때에는 우리 체중의 2배에서 5배까지 가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발이 서 있거나 엑스레이 찍을 때는 서 있는 거잖아요. 검사할 때는 대부분 서 있는 건데 최대한 하중을 가해도 서 있는 압력보다 실제로 내가 걷거나 뛸 때 가해지는 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이 조각검사 기계에 의해서 환자를 걸려보고 뛰어보게 하면 그때의 발 모양을 저희가 찍히는 발 모양을 보면 환자들의 걷거나 뛰었을 때에도 이 환자분의 아치가 유지가 되는지 또는 아치가 확 무너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걷거나 운동할 때의 발의 모양이 괜찮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검사가 조각검사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뭘 찍어도 환자분은 다 발의 모양이 괜찮게 보여요. 밖에서 보고 세어봐도요. 근데 환자분은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조각검사 기계 위에 올려놓고 환자분을 걸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발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각검사도 굉장히 유용한 검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의 치료는 평발에서 이렇게 평발이 확인이 되고 아치가 낮은 발이 확인이 됐어요.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평발에 맞는 발바닥, 종아리, 발목에 통증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야죠. 환자분이 증상이 있으니까요. 평발의 치료의 원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술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수술부터 먼저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비수술부터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발 중에서도 발이 부드러운 유연성 평발과 발이 딱딱한 강직성 평발이 있는데 당연히 강직성 평발이 비수술적인 치료는 더 잘 안 듣죠. 하지만 그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무조건 해봅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쓸 때 무너진 발 상태로 쓰지 않게 발의 아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보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 보장구 중에서 가장 유용한 보장구가 깔창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맞출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깔창을 맞추면 이 깔창을 그냥 바꿔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슬리퍼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요새는 크록스라는 슬리퍼가 있어서 깔창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화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깔창을 잘 맞추면 되는데, 아치를 받쳐주는 형태의 깔창이어야겠죠. 아치를 받쳐주는 형태의 깔창을 여기서 안쪽을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러한 변형 모양도 같이 교정이 되는 게 확인이 돼요. 발은 3차원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깔창을 먼저 한 상태에서 발이 부드러워야겠죠.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아킬레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발 앞쪽에 있는 부분도 위로 올라가면서 발에 있는 근육과 발바닥에 있는 근육 그리고 인대들이 부드럽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했더니 좋아졌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쭉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저희가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체외 충격파를 해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죠. 그럼 평발을 교정할 수 있어요? 요새 이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평발 환자분이 왔을 때 비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평발도 수술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평발도 분명히 수술은 있습니다. 평발 수술의 목적은 아까 깔창처럼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데 있어요. 근데 수술에 따라서 교정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뼈의 모양만을 바꾸는 절골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관절을 굳히는 관절 유합 수술을 할 거냐에 따라서 교정력이 다른데, 관절 유합 수술이 훨씬 커요. 하지만 관절을 굳히면 그 관절의 움직임, 발과 발목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고, 굳힌 상태에서 20-30년 쓰게 되면 주변 관절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골 수술로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발 변형이 크지 않거나 나이가 젊어서 관절 유합 수술 후에 한 40-50년 있다가 다른 관절이 무너지는, 망가지는 그런 합병증이 걱정이 된다면 먼저 절골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평발의 변형이 크고 나이도 많으셔서 그렇게 합병증을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한 번에 확 교정을 하는 관절 유합 수술을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어쨌거나 평발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받고 변형이 크지 않을 때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형이 크면 수술도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관절 유합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병을 묵히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상태가 됐을 때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절골 수술 중에서 내측주 안정화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골 수술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거냐,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 있고 외측주 연장 수술이 있는데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아치가 무너지는 게 환자분의 평발의 모양의 중심인 환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평발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치만 무너져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치가 무너져 있으면서 뒤꿈치가 확 밖으로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치가 무너지면서 앞꿈치만 밖으로 확 빠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게 메인이냐를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환자는 아치가 무너진 거를 올리는 거를 확 교정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의 모양을 보면 이 안쪽이 아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확 무너져 있는 거를 확 올려줘야겠어. 이 아치만 교정하면 돼. 그러면 내측주 안정화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엄지발가락 아래쪽으로 굽혀지는 힘줄을 떼서 발등 쪽으로 옮겨서 이 아치를 정말로 강력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발등에 있는 모든 관절을 다 당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외측주 연장 수술은 이게 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깥쪽입니다. 발의 모양이 평발인데 발이 이렇게 외측으로 확 틀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을 많이 교정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발이 무슨 의미가, 이거 교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 안쪽이 튀어나와서 신발이랑 닿아서 되게 아파요. 그래서 발의 안쪽이 아프면서 발이 외측으로 확 틀어져 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교정해야 돼. 그러면 외측주 연장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자의
어느 부분을 교정을 확실하게 할 거냐. 물론 동반돼서 다 일정 부분 교정이 돼요. 발은 3차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진 걸 올려줘도 발이 외측으로 틀어진 게 안쪽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뭘 메인으로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수술자가 잘 환자분의 발을 연구해서 어떤 부분을 메인으로 교정하는 게 환자한테 제일 이익이겠다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수술을 할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저희가 했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측주 연장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외측주 연장 수술입니다. 그래서 평발의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발의 병적인 모양을 교정하는 게 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럼 평발의 병적인 모양이 저희가 꼭 고쳐야 되는 세 가지 모양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뒤꿈치는 우리 발의 기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변형이든지 후족부 외반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하면서 발의 앞쪽이 틀어져 있는 부분, 전족부 외전을 저희가 주로 교정을 할 거냐, 아니면 아치가 무너진 부분을 주로 교정할 거냐에 따라서 수술이 갈리는 거죠. 아니, 그럼 후족부 외반은 어떻게 교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측주 안정화 수술, 외측주 연장 수술, 두 가지 수술 모두 뒤꿈치가 밖으로 빠져있는 이러한 형태를 교정하는 것은 뒤꿈치뼈를 절골해서 안쪽으로 미는 종골의 내측 이동 절골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을 잘 교정할 거냐에 따라서 수술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전족부 외전을 주로 교정할 거면 외측주 연장 수술, 무너지는 아치를 주로 교정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엄지발가락 굽히는 힘줄을 이동을 해서 발등을 확 올려주기 때문에 무너지는 아치를 강력하게 교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측주 연장 수술은 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주라고 하는 거는 발의 외측을 이야기합니다. 외측에 있는 뼈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발이 외측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여기가 짧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 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뼈를 절골을 해서 교정하는 외측주 연장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족부 외전을 주로 교정하는 게 외측주 연장 수술, 발의 아치를 무너지는 걸 주로 교정하는 게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외측주 연장 수술이죠. 외측주 연장 수술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뼈의 모양을 교정을 해서 발의 모양을 바꾼다. 이거 엄청 팬시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발의 외측 부분이 이 부분을 외측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식도를 보시면 외측주가 빨간 화살표예요. 그래서 평발에서 전족부 외전이 심한 환자분은 발의 외측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뼈를 넣어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이 늘어나니까 발이 안쪽으로 밀리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발의 모양이 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족부 외전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수술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족부 외전을 회복을 했고 아치도 좀 생기는데 이 아치가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절골 수술을 해요. 그래서 발등에 뼈를 저희가 끼워 넣어서 아치를 더 높이는 저희가 코튼 오스테오토미라고 하는 내측 설상골의 연장 절골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외측주 연장 수술도 아치를 높일 수 있는데 왜 저희가 내측주 안정화 수술, 힘줄을 옮기는 수술이 아치를 올리는데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수술은 여기 뼈에서 보시면 이 뼈만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 뼈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교정을 해서. 근데 아치를 구성하는 관절은 여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관절만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치를 세우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내측주 안정화 수술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면 외측주 연장 수술이 부족하다. 아치를 세우는데. 그래서 외측주 연장 수술은 전족부 외전을 교정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아치를 세우는 데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보다는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점은 비교해 보는 거죠. 내측주 안정화 수술하고. 아까 제가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엄지발가락 움직이는 힘줄을 떼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이 힘줄은 사실은 우리 발과 발목에서 힘줄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떼서 쓰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뗀다고 해도 환자분이 거의 불편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떼서 쓰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줄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희생하지 않고 발의 모양을 바꾼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죠. 아무리 희생해도 되는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정력이 전족부 외전을 교정하는 데는 이만한 수술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다. 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모양을 교정할 때 아까도 보면 다 늘리는 수술이잖아요. 이 바깥쪽에 있는 뼈를 외측주를 늘려서 발의 모양을 교정을 하고 이 위에 쪽에 있는 뼈를 늘려서 아치를 굽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양을 교정을 할 때 얘가 이렇게 붙어가는 방향으로 뼈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은 뼈가 잘 붙는데 뼈를 자꾸만 늘리는 방향으로 하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에 넣어줘야 될 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뼈 이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골반에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종골이라고 그래서 인공뼈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뼈가 잘 안 붙을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점이고요. 아니면 또 골반을 또 추가 절개를 해서 뼈를 떼야 되니까 이런 거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치가 많이 무너진 환자한테서는 쓰기가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치를 높이는 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술은 하나의 관절만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관절들이 다 저희가 손을 못 대서 아치를 높이는 수술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살은 이 환자는 그러니까 환자는 이 평발의 모양으로 벌써 몇십 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이 이 평발의 발의 모양과 크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늘리면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발의 움직임과 가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발은 그렇지 않아도 평발이 환자분들은 발을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면서 디디다가 발의 모양을 바꾸게 되면 발이 부드러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측만 닿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외측이 주로 닿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발이 더 뻣뻣해지니까 더 외측으로만 디뎌지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1년간의 저희가 이런 적응 기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재활을 아무리 잘해도 외측주 연장 수술은 제가 해보면 많이 수술하면 한 100건 정도, 저는 뭐 더 많이 했지만 어쨌든 100건에 한 한두 명 정도는 외측으로 좀 디뎌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전보다는 편하지만. 그럼 제가 이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왜냐면 그게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발이 뻣뻣해져서 그런 거여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리는 거를.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수술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되냐. 많이 늘리면 교정력은 좋지만 발이 뻣뻣해지고 적게 늘리면 발은 부드럽지만 교정력이 적고 그러니까 어느 선상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하여튼 이런 그 발이 뻣뻣해져서 외측으로만 디뎌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고 합병증이에요. 그러면 내가 외측주 연장 수술을 그럼 선생님은 어떤 환자에게 주로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나이가 든 환자한테는 외측주 연장 수술 거의 안 합니다. 30대가 넘어가면 안 해요. 발이 이미 그 모양에 적응을 해서 살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한테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발이 뻣뻣해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데요. 어린 환자한테서는 해요. 한 23, 4 미만에서는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아직 발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해도 수술 후에 발의 뻣뻣함이 덜해지기 때문에 합니다. 만약에 뭐 10살, 11살, 12살 요때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아직은 발의 성장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쭉쭉 늘려도 됩니다. 다 적응해요. 근데 20살만 넘어가도 좀 저는 그때가 간당간당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뼈 이식을 하고 뼈가 잘 안 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뼈가 붙는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환자한테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 뼈 이식을 근데 어린 환자한테 골반을 또 절개를 해서 골반에 있는 뼈를 채취해서 넣는 거는 또 이게 어린 환자한테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뼈도 잘 붙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뼈 이식을 할 때 이거를 내가 자기 뼈를 쓸 거냐 아니면 인공뼈를 쓸 거냐에 따라서 요새 좀 찬반이 있지만 요즘에 어떤 형식이 어떤 컨셉이 들어왔냐면 인공뼈예요. 인공뼈라고 하는 거는 동종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체를 기증을 하면 그 뼈를 저희가 다 방사선 처리하고 깨끗이 처리해서 세포를 모두 죽여요. 그러면 뼈에 있는 무기질, 세포 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무기질만 남는 거죠. 거기에 환자분의 골수에서, 그러니까 골반에서 뼈 안에 있는 피를 뽑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골반에 있는 뼈를 채취하잖아요. 그럼 골반에 있는 뼈를 채취하면 그 안에 세포가 있고 뼈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질. 그럼 뼈는 이미 준비가 됐어요. 세포만 없어. 근데 우리가 환자분의 골반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줄기세포만 채취해서 이 인공뼈에 뿌려주면 이게 인공뼈만큼 잘 붙지 않을까? 실제로 굉장히 잘 붙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요새 이런 컨셉으로 골반은 안 떼고요.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 채취해서 환자분의 인공뼈에다가 묻힌 다음에 환자분한테 넣어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형이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측주 연장 수술이 뭐 제가 변형 교정력이 좋고 뭐 전족부 외전 완벽하게 교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관절 유합 수술에는 안 되거든요. 이 외측주 연장 수술이. 그래서 변형이 너무 심한 환자는 관절 유합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변형이 너무 심하지 않은 환자한테서 저는 외측주 연장 수술을 주로 하고요.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뼈 이식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뼈를 넣어야 되냐. 근데 사실은 내 거에서 뼈를 떼는 게 제일 좋다. 그거는 저도 이견은 없어요. 내 뼈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절개선이 더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골반에 있는 이 뼈 부분이 힘을 안 받는 부분에서 뼈 채취를 해서 넣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또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공뼈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저희가 만든 뼈, 인공뼈 또는 동종뼈, 사체에서 채취한 뼈를 저희가 구해서 그 뼈에다가 환자분의 골반에서 뽑아낸 골수세포에 줄기세포만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동종골, 그러니까 자가골, 내 뼈만큼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런 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 한 1년 된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잘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나이 든 사람한테도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어린 환자들한테만 했지만, 나이 든 사람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골수세포에 있는 줄기세포가 정상이 아니겠죠.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줄기세포의 질이 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래 뼈가 붙는 능력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가골을 이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젊은 어린 환자들한테서는 요즘에는 이런 컨셉으로 인공뼈에다가 줄기세포를 묻혀서 저희가 이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골 수술은 대부분 이 두 가지거든요. 내측주 안정화 수술과 외측주 연장 수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평발 환자분들이 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럼 나는 도대체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해야 돼?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해야 돼?
그거는 의사가 결정을 해줘야죠. 무엇을 중점적으로 교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발의 모양이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아치가 주로 무너진 환자를 수술한다. 그러면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환자분들은 주로 발바닥이 주로 아파요. 거기가 무너지니까. 전족부 외전이 주로 된 환자를 수술한다. 발 내측이 튀어나오니까 내측이 신발에 닿아서 아파요. 이런 환자분들은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하는 게 맞죠. 또는 나이가 많으면 뼈가 붙는 능력이 적으니까 가능한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해서 뼈가 붙는 능력에 상관없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적으면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 엄지발가락 굽히는 힘줄을 떼니까 그 기능이라도 좀 보존하는 게 좋으니까 가능한 한 외측주 연장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딱 내가 이런 환자가 오면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교정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교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저는 엄지발가락 굽히는 힘줄 죽어도 떼기 싫어요. 또는 저는 골반에서 뼈 떼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 골반에서 뼈 떼는 게 너무 싫은 환자한테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해볼 수 있고 엄지발가락 굽히는 힘줄의 기능이 소실되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도 중요하고 환자랑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수술을 어떤 거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측주 연장 수술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살 남자 환자였습니다. 중학생. 16살을 왜 수술해요? 저희가 발은 남자는 12살에서 14살이면 다 커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성인 발입니다. 근데 이제 키는 한참 남았죠. 그래서 환자가 16살 남자아이였는데 체육을 못한다는 거예요. 10분 이상 걷기 힘들고 발바닥과 발목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죠. 이 16살 한창 지금 감수성 예민한 때에 남들 다 축구하는데 나 혼자 앉아 있어야 되면 발이 아파서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보면 아치가 내려앉아 있고요. 내측에 있는 이 부주상골 때문에 뼈가 튀어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외측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후족부 외반이 보였어요. 그래서 환자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치가 무너져 있고 뒤꿈치가 외반되어 있고 부주상골이 튀어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측주 연장 수술을 결정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기본은 뒤꿈치뼈를 교정을 해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후족부 외반을 교정을 하는 종골의 내측 이동 절골 수술을 한 다음에 외측주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6mm 정도 저희가 연장을 한 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의 모양을 교정을 하고 나서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측이 여전히 튀어나와 있어서 부주상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거예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는 발목이 올라가지 않고 무릎을 굽히면 발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보여서 환자분의 아킬레스 힘줄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년째 보면 수술 전에 무너졌던 아치가 싹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굉장히 좋아졌고요. 수술 전에 무너졌던 아치가 수술 후 1년째 엑스레이상에서도 아치가 올라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휘어져 있던 뒤꿈치가 일렬로 바르게 선 게 확인이 되고 엑스레이상에서도 일렬로 바르게 선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수술 1년째 이때 왔을 때 반대쪽도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이거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척추 마취해야 되고 4박 5일 입원해야 되고 한 달 반 통깁스하고 목발하고 또 재활해야 되는데 할래? 여쭤봤더니 환자가 다 괜찮다. 그리고 난 반대편 발도 하고 싶다. 그래서 반대편 발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술하고 양쪽 발을 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걷는 모습입니다. 양쪽 발을 다 지금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잘 걷죠. 발도 틀어져 있지 않고 발이 정확히 앞을 보면서 정확하게 잘 차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만족했고 엄마도 만족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웠던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평발은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수술해요. 평발도 수술이 있습니다.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 거고요. 평발의 수술은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수술은 절골 수술입니다. 그래서 절골 수술은 변형의 교정 정도는 약하지만 관절의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변형이 심하지 않고 전족부 외전 변형이 주로 있으면서 나이가 어려. 이거 굉장히 한정적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외측주 연장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른 환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는 환자랑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이 환자한테서 어느 정도 늘릴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수술이 환자한테 진짜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변형이 심하지 않고 이런 경우 전족부 외전 변형이 주로 있거나 어린 경우에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골반에서 뼈를 띄는 게 아니라 인공뼈에다가 환자분의 세포를 옮겨주는 비맥이라는 그 줄기세포 농축액을 옮겨주는 수술을 해서 자가골, 추가적인 절개, 골반의 추가적인 절개 없이 저희가 환자분한테 성공적인 골 유압류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평발 치료 빨리 저희가 수술해서 작은 수술로 큰 교정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환자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스타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평발로 굳이 수술을 이제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발이 수술이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봐서는 평발을 교정하는 수술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평발인데 이거를 꼭 수술해야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평발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진짜 불편하거든요. 10분 이상 걷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는 거는 거의 뭐 마트도 못 가는 수준입니다. 마트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마트 가서 그 앞에 잠깐 앉아 있다가 장 보고 또 잠깐 앉아 있다가 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그렇지. 다른 사람들 그냥 한 번에 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발이 아프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변에서 또 이해도 못 해줘요. 아니 무슨 10분 걸었다고 발이 아프냐. 너 꾀병 아니냐. 네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다. 극복하면 된다. 제가 이런 거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발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이 또 이제 평발이셔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파지셔서 오시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평발이고 굉장히 증상이 심한 형태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같이 온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평발로 인해서 이렇게 증상이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로 증상이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되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 수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의 오해가 사실은 풀리면서, 가족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평발인 어머님이라든지 평발인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의 그런 일반적인 인식은 평발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전혀 이런 비술적인 치료를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무슨 족부 전문 병원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평발 수술을 연 한 100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병원이 많이 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발에 대해서 수술을 결심할 정도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발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히면 더 큰 수술해야 된다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사실 좋죠. 그래서 스타님처럼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다면, 그리고 비술적인 치료로 해결이 안 된다면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이키님이 발에 부주상골이라는 뼈가 하나 더 있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평발이 될 수 있다고 깔창 제작하고 운동도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뼈는 어디에 있는 뼈냐면,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주상골입니다. 요 주상골 여기 안쪽에 뼈가 없어야 돼요. 근데 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부주상골은 우리 몸의 점처럼 밖에 나가서 100명, 발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 100명을 엑스레이를 쭉 찍어보면 10명에서 15명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주상골이 문제가 아닌데, 이 부주상골이 원래는, 그럼 여기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부주상골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와서 이 주상골에 붙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부주상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후경골건이 어설프게 붙어 있습니다. 주상골에. 그래서 이 부주상골이 있는 경우에 내가 통증이 없으면 그냥 쓰셔도 되지만, 뭔가 이 부위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면 통증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계속 염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후경골건이라는 기능은, 이라는 힘줄이 하는 기능은 뭐냐? 아치를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후경골건이 끊어지면 후천적으로 평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부주상골이 있는데 이 부주상골을 관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해서 얘가 아파지면 거기에 붙어있는 후경골건이 일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평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환자분은 이 부주상골이 아프지 않게, 부주상골이 있는 부위가 통증이 있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깔창입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깔창을 하시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럼 내가 부주상골을 해서 깔창을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나는 아파진다는 얘기인데, 깔창을 안 하면 무조건 아파지나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깔창을 하실 마음이 있다면 깔창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깔창까지는 하기 그래. 그러면 꼭 운동화를, 좋은 운동화라고 하는 거는 비싼 운동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밑창이 평평하지 않고 밑창이 좀 두꺼운 운동화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화들은 대부분 아치를 받쳐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화를 저희가 주로 신으시고, 실내에서도 슬리퍼 신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을 보호해주면서 다니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의 내측이 아파지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근주스님이 말씀을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평발인데 오래 서 있거나 하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평발이라서 아픈 걸 수도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이거는 이제 컨셉을 이렇게 잡으셔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의 모양이 안 좋으면 발목이 틀어져요. 왜냐면 발이 발목을 잘 못 받치니까요. 발목이 틀어지면 무릎도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허리도 틀어지고 어깨도 틀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환자들이, 평발이 있는 환자들이 무릎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다. 그러면 깔창을 신기면 한꺼번에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은 틀린 컨셉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가 만약에 40대 이상이라면 다른 곳에 동반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무조건 다 평발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곳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평발을 먼저 교정을 해보면 다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먼저 평발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른 곳을 확인해 본다.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죠. 네, 까망하양님이 평발 수술한 지 7주가 돼서 오늘 깁스를 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남들보다 뼈가 붙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정말 너무 걱정이시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깁스는 풀고 발 보조기를 차고 왔는데 병원에서는 엄청 강하게 디디지 말고, 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네요. 엄청 강하게 디디지 말고는 디디라는 얘기인가요? 디디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발은 가끔 족욕을 해주면서 보조기 차고 관리를 해주라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평발 수술한 발뼈가 잘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내가 뼈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엑스레이 상에서 저희가 뼈를 자른 부분, 뼈의 모양을 교정한 부분이 뼈가 차는 하얗게, 엑스레이 상에서 뼈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 하얀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얀 부분이. 뼈를 절골한 부분에. 그런데 저희가 뼈가 붙는 그 과정을 보면 하얀 거는 칼슘입니다. 근데 먼저 저희가 그 뼈를 자르게 되면 그 뼈가 칼슘이 침착할 수 있게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섬유 조직과 콜라겐 조직으로 다 엉켜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포가 들어와서 거기에 칼슘을 침착시켜서 얘를 딱딱하게 만들면 뼈가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슘을 침착시키는 그 타이밍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그 타이밍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발에 있는 뼈를 절골을 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붙는 게 보이고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주 차에 지금 뭐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건 없어요. 통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보호대를 차고요. 목발을 짚으면서 디디면서 걸으시거나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어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1, 2주 이상 더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러한 것들을 떼야 재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뭐 강력히 권하진 않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앞으로 2주 정도만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고 체중의 50%에서 60% 정도만 디디면서 걷는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담당 의사 선생님과 엑스레이를 보면서 더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어긋나지 않았으면 차츰차츰 더 강하게 디뎌보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만 지금 7주 차에 뼈가 붙는 게 보이네 안 보이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이크 루이즈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제 볼이 좁은데 신발은 발볼이 넓은 게 아니면 못 신게 되셨대요.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발볼이 넓다고 하는 신발도 소용이 없고요. 뉴발란스 해외 제품 6이면 엄청 넓은 거예요. 가장 큰 발볼 아니면 신발을 못 신고 있습니다. 보통의 신발을 신으면 발볼이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걷거나 뛸 때 발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냥 봤을 때는 내가 내려봤을 때는 볼이 좁아 보여요. 아치도 안 무너져 보이고. 근데 서 있거나 또는 서 있을 때도 괜찮아 보여. 근데 걷거나 뛸 때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갑자기 아치가 무너지니까 볼이 확 퍼지는 거죠. 그러면 신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한번 깔창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 깔창을, 아치를 받치는 기성품 깔창을 운동화 안에 넣어봐서 환자분의 통증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면 좀 더 강력한 맞춤 깔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줄어들면 도대체 나한테 다른 문제가 있나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정은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어요. 발의 바깥 부분이 좀 아프고, 발의 바깥 부분이면은 여기 외척조 부분인데요. 이런 걸 아치 무너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아치가 무너지는 거는 안쪽인데요. 이 염증이 생긴 것처럼 꾹꾹 누르면 아프고, 근데 팔자걸음이 있고 과체중이 있으시대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이 팔자걸음 자체를 보면 제가 아까 평발의 모양에서 전족부가 외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앞을 봐도 앞발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평발 환자분들이 팔자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평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평발이 있으면 발의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바깥쪽으로 확 기울어져서 걸어요. 아치가 무너지는 게 싫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발의 외측만 다쳐. 그래서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미묘한 부분이어서 병원에서 제가 직접 환자분 발의 모양도 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알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내측의 종골 전이 교정 절골 수술. 그렇죠. 종골의 내측 이동 절골 수술인데요. 이 수술이라는 거는 발에 못을 박는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좀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 뒤꿈치의 뼈를 교정을 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뒤꿈치를 뼈를 잘라서 뒤꿈치를 안쪽으로 넣어놓고 그 모양, 우리가 넣어놓은 그 모양 그대로 붙을 때까지 뼈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뼈에 나사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뽑아야 되냐? 대부분 뽑아요. 이유는 뒤꿈치 부분이 잘 때 여기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뒤꿈치에. 내가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 부위가 침대에 닿아요. 그쵸. 침대 바닥, 매트리스나 또는 뭐 하여튼 그 잘 때 바닥에 닿아서 이게 그 강성이 다르다 보니까 환자분이 좀 느낌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많이 아프진 않은데 느낌이 불편하니까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도 이제 48분이 됐고, 질문도 이제 다 돼서 여기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고요. 모든 평발을 다 치료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증상이 있는 평발은 치료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발이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 이거를 가볍게 보지, 또는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